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지금 이렇게 10가지로 했는데 아마 제가 중간에 이렇게 같이 오버랩 돼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정도씩 나갈 건데요. 제일 먼저 도박의 기준이라면은 보통 도박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프, 보스토, 카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도박의 기준이라는 거는 일단 재물이나 돈을 버는 행위적으로 다 도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도박, 그러니까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그거가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도박에다가 돈이나 재물을 절대 안 투자도 지나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도박이냐? 도박일 수 있어요. 도박이 아닐 수 있어요. 도박이 아닐 수 있지만 중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박이냐 아니냐보다도 중독이냐 아니냐에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박의 종류는 뭐가 있냐? 도박, 여기가 제가 지금 이렇게 써온 게 뭐냐면 보스토, 하트, 카드, 마자, 경마, 경품, 투견, 투개, 소싸움, 스포츠, 토토, 바둑, 당구, 골프, 로또, 복권, 주식, 선물 옵션 이렇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도박의 종류가 낯설다고 해서 도박 중독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소싸움을 한다, 거기다 돈을 건다.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사실은 그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도박의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합법적인 도박이 있어요. 그리고 불법적인 도박이 있는데 합법적인 도박이라 그래서 인생을 위협하는 중독의 힘이 약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합법적인 도박이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준, 종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중독이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도박이 종류가 낯설다 또는 돈을 지나치게 벌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박 중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박의 중독에 포커스를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도박 중독이라는 게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요즘 제가 얼마 전에 손주를 갔어요. 근데 제가 지금 1살 좀 넘으니까 제가 걔한테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하면 손을 이렇게 닦아주면서 뜨거우면 애가 놀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그거를 한두 번만 가르치면 그 다음에 안 해요. 뜨거우니까. 그런데 도박 중독은 쉽게 말해서 아뜨를 안만 가르치고 거기서 손이 타도 계속 그거를 하는 행위를 중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고 부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있을 거라는 거를 본인도 알고 주위에서는 너무나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끌고 자꾸 가고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거를 갖다가 도박 중독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질병으로서의 도박 중독, 그러니까 지금 여지껏 모든 분들이 중독이라는 건 질병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그게 병이구나. 맞아요. 그게 학적으로, 그러니까 아카데미컬리도 미국 의학협의회에서 그러니까 APA라고 있죠.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거기에서도 충동 조절 장애, Impulse Control Disorder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뇌와 정서가 같이 관련된 진행성 정신질환이라고 얘기해요. Progressive Disease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질병으로서의 도박 중독을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도박 중독자들이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 나는 병에 걸렸어. 그래, 내가 불행했어. 내가 병에 걸렸는데 그래 어쩌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이러지 말아. 나는 병자야, 환자야.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게 약이 오르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약만 오르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럴 경우에는 환자 자신이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찬스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워서 이 질병으로서의 도박 중독이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열이 나고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여요. 그러니까는 이 도박 중독도 굉장히 유사한 증상을 보여요. 그 증상이 뭐냐면은 통제력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도박한테 먹힌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정상적인 몰두. 이 비정상적인 몰두라는 걸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이게 무슨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하면은 말이 그 사람 앞서가는 거가 있어요. 말을 이제 마차 같은 거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가까이 가서 보면은 말이 옆을 못 보게 이렇게 막아놔요. 옆을. 그래가지고 한 개만 보게. 그게 바로 그 비정상적인 몰두라고 보는데 이것만 보이지 이거는 절대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비정상적인 몰두. 그러니까 도박할 생각만이지 딴 어떤 것도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는 그 딴 거라는 거에는 불행하게도 와이프도 들어가고 와이프도 들어가고 아내도 들어가고 가족도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것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죄의식, 그리고 죄의식을 누리고 거예요. 그리고 만성적인 재발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질병으로서 도박이라는 것은 이러한 증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개 과정이 되게 비슷해요. 전개 과정은 제가 이제 이거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에 중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승리 단계를 거쳐서 실질 단계, 절망 단계, 포기 단계, 여기까지 이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감기가 걸렸을 적에 어느 부분에서 열이 났다가 그 다음에 재채기를 하다 콧물을 했다 이렇게 비슷하게 전개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도박도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전개된다는 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서의 도박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결심 단계를 넘어오기만 하면 앞으로의 회복의 단계도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그 처방전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박 중독의 단계가 비슷하게 펼쳐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심의 단계를 지키면 회복의 단계도 우리가 익스펙트할 수 있다는 그거로서의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환자가 내가 환자다라고 크게 얘기하는 그런 익스큐즈로서의 그런 병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 똑같은 가정과 똑같은 회복 단계를 갖는다는 의미에서 질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독 단계와 회복 단계 이쪽을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요 각각의 단계에서 각각 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씩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 승리 단계는 가족들은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리했다고 와서 얘기하는 건 흥분이에요. 흥분이고 한마디로 여기서 대박을 한 번씩 쳐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흥분을 얘기할 때 흥분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여기 도박 중독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도박에서의 굴절 현상이 있다. 도박의 메모리 굴절이라고 해요. 그거가 뭐냐면은 여기 흥분해서 얘기할 적에 내가 얼마 땄어만 얘기해요. 그게 굴절이에요. 자기가 잃어버렸던 거에 대한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꼭 딴 거만을 얘기해요. 그럴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 흥분 단계에서 자기가 잃어버리기도 했는데 이만큼을 땄다가 또 잃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비교적 빠질 확률이 적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내가 따기만 했어. 그냥 따기만 했어. 그러면서 돈도 안 주면 이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승리 단계에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저 자신도 그랬고요. 저 자신도 그랬고 도박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닐 때도 있어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돈을 이렇게 땄는데
같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베케이션이야? 그리고 가요. 저도 따라갔었어요. 그리고 무슨 양심이었는지 그때 애틀랜틱 시티를 가면서 애들한테는 여기가 버지니아 비치야? 그리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하여간 그런 짓을 해요. 가족들이. 저만 아니고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통계가 나온 게 있어요. 이 승리 단계에서 이 손실 단계가 있는데 요때 요 금에 나오는 그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대개 환자들이 그러니까 대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의 경력이 있었고 ADHD라고 있죠. attention deficit이라고 그러는데 그 애들이 굉장히 흥분하거나 이렇게 집중 못하는 성격을 앓은 경우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들은 그런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하고 여자의 경우 남자는 보통 20대, 30대, 40대가 많고 여자들의 발병은 대부분 늦은 나이, 60대, 50대. 그러니까 그때 많이 발병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하나 다른 거는 뭐냐면은 남자들은 도박이 진행이 되면서 우울증이 생기는데 여자들은 우울증이 있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남녀가 조금 다른 경우고요. 그 다음에 그 집안에 내력이 알코올 중독자나 도박 중독자가 있었다는 그런 확률이 많아요. 보통 40% 정도 그런 쪽에서 도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느슨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꼭 운명적으로 나는 도박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초이스를 할 때, 무엇을 투자할 때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 여기에서 자기 남편이나 배우자의 성격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성격이 뭐냐면은 경쟁심이 많은 사람. 대체적으로 월커홀릭인 사람. 저희 남편의 경우가 이런 경우였어요. 월커홀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월커홀릭. 그 다음에 실증을 쉽게 내는 사람. 그래가지고 뭐 하나에 꽂히면 왁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도박을 할 확률이 많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시적인 것들인데 상실을 잘못 겪는 경우. 그러니까 그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었다든가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죠.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을 갖다가 좀 덜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를 갖다 먹었을 경우. 그리고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자다가 보면은 이렇게 발이 움직여가지고 깨는 병이 있어요. Restless Leg Syndrome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방해주는 약, 그게 이제 도파민 엔타고니스트라는 그런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었을 때 일시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승리 단계에서 만약에 도박을 하는 것을 느꼈을 때 그 성격을 한번 자녀들이나 남편의 성격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손실 단계와 절망 단계에서는 제가 여기에서는 대부분 가족들이 어떻게 서포를 하는가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도박자들이 느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성격의 변화, 가족에 대한 무관심, 빚이 늘어나고 이랬을 적에 가족하고 친구하고 소외될 때 이럴 때 어떻게 가족이 느끼냐. 첫째는 배신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할 적에 뭐라 그러냐면 가족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숨도 눈치 보면서 어느 때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야 될 때는 숨도 다르게 쉬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거짓말 때문에.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도 절대로 그 거짓말에 대해서 또 둘러대는데 기가 막히게 둘러대요. 근데 그게 질병의 한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나 거짓말도 잘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도박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박이라는 거는 돈을 매개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생기는 것만 못 들게 해요. 그러니까는 뭐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돼지 저금통도 애들 돼지 저금통도 가지고 나간다.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은 와이프가 애를 낳고 애 병원비를 친정에서 해줬을 때 그 돈 들고 가서 그냥 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이번 저기 와이프가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는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돈 다 가져갔고 그리고 아들 등록금 쓰는 거 그건 말다 그거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일상으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가족과 친구에게 소개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딴 사람이 알면 어떡하냐면 가족들이 딴 사람이 알았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무력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를 해봤자 이 사람이 계속 도박을 하니까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성격의 변화가 있잖아요. 근데 성격 변화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성격이 변화하면서 domestic violence가 있어요. 굉장히 어벌리 어뷰스하는 거, 말로 이렇게 하는 거는 말도 못하고요. 이 domestic violence가 있는데 가족분들이 요거에 대해서는 대치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를 제가 레코멘트 하냐면요. 그 평시에 여권이라든가 좀 쓸 돈 내지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도메스틱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제가 가장 레코멘트는 절대 맞지 말아요. 이거는 맞아봤자 정말 본전도 못 찾고 이거 정말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맞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중요한 거는 평소에 조그맣게 가방을 뿌려놓으라고 제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가방을 조그맣게 뿌려놔서 진짜 때리려고 하면 무조건 치세요. 무조건 도망가야 되고요. 진짜 맞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몰렸다 그랬을 적에 가장 좋은 방법은 911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911에 전화를 하시고 나서도 경찰이 막상 괜찮다고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그 911에 전화하거나 그 자기가 맞는 거나 그렇게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속이지 않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911에 하면 혹시라도 911에 하기는 좀 그렇다. 내가 도망만 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경우는 이제 폰에다가 911까지 찍으세요. 911까지 찍고 보여주면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가면 이걸 누른다 라고 보여주시고 그리고서 도망을 가세요. 뿌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가 레코멘트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도박의 맨 끝은 결국은 자기가 짓거나 자살 사고라는 거는 가족들 데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사라는 경우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큰 교회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애들을 셋을 와닿으면서 키우셨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도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장로의 그런 지위들이 있거든요. 이분이 아무것도 도움을 못 청하고 꽁꽁 앓다가 결국은 자기 와이프 애 셋을 데리고 자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완전히 다 죽었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우선은 말도 못해 그냥 평소에 몇 번을 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자살 시도도 많고 자살 사고도 많고 이거는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도박 중독이 조금 어렵고 힘들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약물 사용하고 음주 그래가지고 멀티로 강조가 많아요. 멀티 어딕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분단 현상은 이제 이쯤 되면은 완전히 도박을 못하면 미치는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단계에서 손실 단계, 단계, 수비 단계까지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각각의 단계를 한번 이게 꼭 2단계에서 2단계를 다 거치는 경우는 다 거친다 이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승리 단계에서 빚을 조금 진다 그러면은 이게 아니구나 그러고 관심 단계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의 이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아주 어려서부터 끝까지 평생을 비롯해 절망 단계까지 오고 후기 단계까지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여기 있다 이렇게 가고 요구가 얼마 정도다라는 그런 규칙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게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후기 단계는 비교적 눈에 보여요. 너무 심하니까 후기 단계 보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이렇게 꼭 가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런 단계를 거친다라는 그런 거를 아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거를 하고 있구나, 어떤 단계에 있구나라는 걸 아시고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까 가족 의존증이라는 얘기를 아까 하셨어요. 잠깐. 조창현 목사님 잠깐 하신 것 같은데 이 가족 의존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승리 단계는 그런 분명하지 않지만 손실 단계, 절망 단계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가족 의존증이라는 거 뭐냐면은 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욕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딴 사람의 욕구는 아주 무시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되고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가족의 현상에서. 그런데 제가 옛날에 어떤 TV를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엄마하고 딸이 나와요. 엄마하고 딸이 나오는데 그 딸이 무지하게 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엄마가 네 아버지가 도박을 했어 땅을 치고 울어요. 그러니까는 딸이 목을 끌어안으면서 엄마 괜찮아. 내가 커서 다 해줄게. 엄마 괜찮아. 울지 마.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같이 TV를 보던 어떤 분이 참 저렇게 도박을 하고 그래도 애 하나 참 잘 키웠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가족 의존증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가 착하다고 그래서 애가 착한 게 아니고 애는 돌봄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되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자기가 받아야 되는 그 시기에 그 유아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 유아기를 놓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는 그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래야 할 그 시기에 자기가 오히려 돌봄을 주고 자기 엄마한테 돌봄을 주고 엄마를 이끌어가고 성인 역할을 하다가 자기가 그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존재감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그 아이가 커가지고서는 자기가 그 편안한 세팅으로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독자하고 결혼할 확률이 많아요. 중독자하고 굉장히 편안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는 롤에 되게 친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이나 돌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족 의존증은 이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이 관계망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피해자가 많아지고 다른 양상으로 나중에 지금 그게 당장 안 보인다 그래도 나중에 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가족 의존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관계라는 망을 통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중독이라는 관계망에서 이 얘기를 할 적에는 뭐가 되냐면은 보통 이렇게 관계망의 문제는 뭐냐면은 가족들이 얘기를 할 적에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랬고 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 관계망을 부수는 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변했기 때문에 네가 변하고 네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가 있는 집에서는 뭐냐. 네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질을 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거를 되돌릴 힘은 뭐냐면은 내가 변해서 네가 변해야 되고 그리고 네가 변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역으로 가는 그러한 힘을 갖다가 성립을 해야만 우리가 이 도박 중독의 이 관계망을 부수는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내가 변해서 네가 변하고 우리가 변하는 이게 결국은 도박 중독, 그러니까 도박 의존 중에서 벗어나는 가족 테라피의 가장 먼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할 수 있는 일,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게 8번이에요. 아까 이게 지금 지나갔는데 이제 그래서 가족 의존증까지 하고요.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얘기하면 이게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하고 가족 의존증하고 굉장히 많이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이 관계망을 통해서 번지는 게 가족변이거든요. 근데 가족이 도울 수 있는 일을 제가 말씀드릴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변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하라고 얘기를 먼저 하는데 이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대부분 이렇게 여러 사람을 얘기해보고 저 자신도 그랬어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러면서 가장 뭐라 그러나 팬타지라 그러나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미스컨셉이라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주면은 이 사람은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환상 같은 게 있어요. 여자들만의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깨야 돼요. 그 환상이 깨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중독은 나의 사랑보다 힘이 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환상을 깨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는 제가 목사님들이랑 다 계셔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기가 불편하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사님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도하십시오, 참으십시오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가져오시는 분들 보면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모두지 참으십시오, 돌아올 겁니다,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라는 그런 어드바이스를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와 신앙이 모든 것을 치유할 거라고 해서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이런 거를 참 많이 하시는데요. 기도 물론 해야 돼요. 기도 물론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가 물에 빠졌을 때는 배에 타고 있을 때는 기도도 해야 되지만 노도 저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 외에도 참 할 일이 많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계시지는 마세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팬트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참 답답하고 저도 이거를 깨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근데 내 남편은 딴 사람하고 다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자들이. 제가 생각해 했던 분들 대부분 그런 부분인데 저도 우리 남편이 잘나 보여가지고 도박을 하고 왔을 때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처음으로 지혜를 가고 미국 지혜를 가고 거기를 갈 때도 저기 앉아있는 사람하고 내 남편은 달러라고 생각을 하고 갔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 남편은 뭔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환상을 깨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남편을 인간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남편이 중독자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하고 남편을 구분하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가족이 도울 수 있는 걸 제일 먼저 첫째는 뭐냐면은 모든 것을 나한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중독자한테 집중하면은 계속 중독자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나를 개선하는 게 하나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서 하는 시간이 적어지고 모든 노력을 눈을 갖다가 중독자한테 맞추면은 내가 포기하게 되고 내가 실망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주저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중독자한테 아까 관계관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변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하게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집중하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 아까 내 남편은 뭔가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시고, 내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이 남편의 병, 이 중독이라는 거하고 구분하셔야지만 서바이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 남편이 어떤 일을 했다. 그러면 그 행위를 딱 보고, 아, 이거는 중독이구나. 이거는 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이거는 내 남편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남편의 좋은 점을 그대로 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내 남편이 중독은 아니잖아. 내 남편이 폰 중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남편의 좋은 점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과 중독인 내 남편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이 도박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요. 무슨 일이든 그거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변명도 하고 무릎 꿇고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각서도 쓰고 별일을 다 해요. 그런데 절대로 무슨 일을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는 것만으로 그게 잣대지, 절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그 사람이 쓴 각서, 헐서, 이거는 절대로 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바뀌는 행위에만 집중하지 결코 어떤 다른 것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조건 달려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친 사랑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느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 아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굉장히 급해요. 위험한 상황이에요. 위험하죠. 이 사람들 와가지고 여보 내가 어떻게 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돈을 줬고 이 사람이 이거를 안 갚으면 나한테 이런 짓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위험 상황이 있으니까는 누구든지 달려들기가 너무 쉽잖아. 그렇게 달려들지 말고 제일 먼저 여기에서 손실관계하고 승리관계와 손실관계에서 여기에서 빚이 늘어가고 여기서 빚을 갚아줄 거를 요청할 적에 여기가 첫 번째 단계예요. 절대 갚아주지 마. 아들이고 남편이고 누구든지 도박을 해가지고 빚을 졌을 경우에는 절대 빚을 갚아줄 수 있어요. 그게 제일 첫 스텝이에요. 절대 도박을 했을 때 빚을 갚아주지 말고, 그리고 요게 말하자면 초장에 잡는 가장 스킬이에요. 초장에 잡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빚을 갚아주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희생을 치르면 치를수록 그 희생에, 그러니까 희생이 아니죠. 그건 말하자면 책임감을 크게 치르면 치를수록 회복이 빨라요. 결심 단계도 빨리 가요. 그러니까 절대 빚을 갚아주지 말고, 첫 번째 실패하셨으면 두 번째라도 절대 빚을 갚아주지 마시고, 어쩌면은 이 사람들이 갖다가 가장 위험한 순간까지 몰고 가면 그 위기 상황에서 구해주지 않는 게 결심 단계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사람들이 위험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달려들어서 구해줘야겠다.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도박에 대해서 많이 배우세요. 도박이 어떤 거고 어떤 단계를 거치고 이런 거를 아셔가지고 절대로 무조건 달려들어서 구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맨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의 그 재정적인 거를 갖다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이 얘기하셔서 재정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아요. 같이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같이 준다든가 아니면 아예 돈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두고 절대 못 보게 하고 내가 알아서 해준다든가. 근데 절대 그때도 빚을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빚을 무조건 갚아줄 게 아니라 같이 상의해가지고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그 사람이 행하는 거를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일리에서 이제 여기서 너무나 감정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는 do's and don't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얘기했는데요. do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도움을 청하세요. 이것도 저희도 의존증이라는 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해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대만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목사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교회나 어떤 그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연수하는 거 그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애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애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가정의 분위기가 무겁고 그러면은 애들은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랬다는 걸 가지고 애들이 그 자기가 그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이런 거를 갖다가 오해를 하게 돼요. 그런 걸 오해를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다. 엄마가 화를 내는 거는 나 때문이다. 그런 식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아이의 심리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도박은 이러이러한 건데 이런 일이 있어서 엄마가 많이 속상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배우자의 성격하고 배우자의 질병을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와서 도박 얘기를 할 때 절대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그러고 거기에 대한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질 때만 믿으시고 절대로 배우자의 그거를 화를 내지는 말지만 그거에 대한 방법은 놓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를 배우자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당신도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그런 식으로 릴레이해서 보내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질병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질병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시고 회복이 빠르지 않더라도 빨리 바뀌지 않더라도 실망하시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믿고 희망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don't 하지 말아야 될 게 첫째 돈을 갚아주지 말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그 가족의 행사가 있거나 가족이 같이 뭐 소풍을 간다든가 해가지고 따 시키지 마세요. 따 시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도박과는 별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지 않을 협박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말을 꺼냈으면은 그 말에 대해서 꼭 실천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당신이 이래 하면은 나 이혼해버릴 거야.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진짜로 이혼할 거 아니고 진짜로 도망갈 거 아니면은 절대로 얘기하시지 마세요. 그렇지만 당신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으면 100% 실행하세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약속이라는 게 뭔지 알고 그런 일이 일어날 거를 예측을 해서 조심을 하지 그렇게 말을 툭툭 뱉어버리면은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쟤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한 그거에 대해서 또 베팅을 해봐요.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밀어보고 그러면서 관계가 많이 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꼭 그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집안에 도박 문제가 있다는 거를 가까운 가족이나 또 다른 사람한테 숨기거나 하시지 마시고 도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도움을 받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돈을 많이 꿨어요. 그게 돈을 꿔서 이 다음에 갚아야 될 게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이 사방에 꽉꽉 막혔을 때만 그때가 바닥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라도 찔끔찔끔 나오면은 계속해서 도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박의 절망 단계, 손실 단계, 포기 단계 이렇게까지 오기까지 포기 단계까지 오기까지가
손실 단계, 절망 단계가 이게 굉장히 길어져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 단계에서 결심 단계로 오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한테 돈이 안 가게끔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그거를 뒤에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못하시는데 알리는 게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거를 명심하시고 꼭 거기서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진짜 이 도박 중독은 최악의 질병이에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을 부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될 것 같다가 안 되고 사람 약 오르고 미치고 막 정말 이 병은 굉장히 최악의 질병이지만 이 질병에서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온 사람들이 쭉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한테 희망이에요. 그리고 싸워볼 만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회복 단계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단도박하고 탈도박은 달라요. 단도박은 아까 여기에서 결심 단계에서 도박을 중단하는 거는 이게 결심 단계에서 요때가 단도박으로 시작이 돼요. 단도박으로 되고 아까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으면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12단계에서 아까 토니가 잠깐 보여줬던 도박으로 인한 빚을 갚으면 내가 보상하는 원리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단계를 얼마나 많이 실행하는가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새로운 삶의 방식 이거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본어게인 하는 과정이에요. 본어게인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에 대한 통찰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컴플릿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내가 알았던 고통을 남과 쉐어하면서 남을 도와주는 게 이 도박의 이 성장 단계의 컴플리션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박을 중단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도박 중단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게 남은 거를 항상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마음을 놓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단도박 단계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탈도박 단계예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새로운 삶의 방식에서 새로운 나를 여러 개 했을 때 그리고 그거를 남과 쉐어할 때 단독 스텝 12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도박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도박에 늪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는 게 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은 싸워야 되고 싸우는데 힘도 너무나 빠지고 오래 걸리고 나의 노력이 하나도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고 그게 힘들지만 이 도박 중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싸워야 되고요.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시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이 케어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보면은 그런 혼자 싸워야 돼. 혼자서는 못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이 도박 중독에 대한 지식을 얻으셔야 돼요. 지식이라는 이 도박 중독에 대한 지식은 싸우는데 힘이에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갈 때 총과 총알을 장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넘기시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지식을 배우시고 사랑과 용기와 힘기, 시간, 노력을 투자하셔서 이겨야 되는 싸움을 시작하셔서 힘듭니다. 네. 시작하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은 박수 한번